안녕하세요. 책 읽는 향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강조하면 필독서라고 알려드린 코로나 미스터리라는 책에 대해서 연이어서 책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문장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읽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코로나 미스터리 부제는 팩트와 수치로 분석한 코로나19 오해와 진실이고요. 저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한의사님이신 김상수 분이시고요. 출판사는 에디터, 그리고 2020년 12월 작년 말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게 출판되자마자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지만 저는 평소에도 여기에 이런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존 체제에 반하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내용은 올려봤자 뭐 유튜브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 거르고 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못 올리고 있다가 저도 눈치를 보면서 이제 좀 올려도 괜찮은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금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문제 의식을 느끼고 깨닫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아직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서야 이 책을 소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천사, 코로나의 공포심과 의구심을 가진 당신에게.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빠른 시간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퍼져 77억 인류 전체에 커다란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첫째는 코로나19 자체가 일으키는 병과 사망이고, 둘째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각국에서 취한 봉쇄로 인한 경제 위축과 삶의 억압이며, 셋째는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의한 코로나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첫째에서 언급한 그 코로나19 자체가 일으키는 병과 사망이라는 게 실제로는 코로나19가 일으키는 병과 사망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이 책의 결론이고 판단이고,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고 깨어있는 그 극소수의 의료업계 분들도 이제 동의를 하는, 그래서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이제 경제 위축, 봉쇄, 이런 지나친 봉쇄 정책, 이런 걸 무슨 지금 옛날 무슨 중세시대 비행기도 못 타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서 어떤 그러니까 어떤 막강한 왕권 체제에서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그쵸? 오랫동안 수입이 없어서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사실 사회의 잘못된 그런 방식이 이분들을 죽인 거죠. 자살을 했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코로나 스트레스, 계속 밖에 나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마스크 계속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셔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게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이란 말까지 지금 있는데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브라질 등의 남미는 지금도 많은 수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의 첫째 고통의 가장 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전파를 봉쇄하고자 하는 둘째 고통을 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는 코로나19의 감염과 사망이 유럽과 아메리카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이 나라들이 방역, 즉 봉쇄를 더 잘해서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초기 한국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이렇게 막지 않았잖아요. 중국과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옆 나라가 중국인데, 다른 아메리카 이런 유럽에 비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이 어떤 이유든 더 강할 것이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서. 이는 밀집된 환경과 부족한 의료로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아프리카와 인도가 오히려 감염과 사망이 더 적다는 이런 사실 아셨어요? 여러분들 다 모르셨죠? 이거에 대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이러스는 같아도 걸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감염과 사망의 고통이 매우 적다고 하네요. 그런데 코로나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죠. 그만큼 통제가 상대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코로나 스트레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걸리면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이전 건강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런 불안과 공포죠. 둘째는 코로나19에 걸리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는 두려움. 어느 카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났다라는 이유만으로 거기 폐쇄하고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만큼 영업이익을 만들 수 없고 그런 게 지속되다 보면은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셋째는 경제적인 힘듦과 억압된 삶에 의한 스트레스. 저는 솔직히 말해 이 셋째에 굉장히 지금 분노하면서 저도 이런 억압된 삶의 이런 스트레스. 나는 이런 불필요한 잘못된 통제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네. 한국의 코로나19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코로나19 후 여러 증상을 호소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후유증이 아니라는 거죠. 위에 코로나 스트레스가 더 커서, 즉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더 커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좀 한국 사회가 정신적인 문제를 좀 간과하는 사회다 보니까 거기를 미처 생각을 그 점을 못하고 미스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즉, 바이러스 자체의 위해가 아닌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한국인이 코로나 스트레스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인의 특성이 불안의 요소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한국인의 이 불안 특성을 이용한 언론의 과장 보도입니다. 외국의 문제를 마치 우리의 문제인 양, 극히 일부의 사례를 모든 사람의 문제인 양 보도하는 것이죠. 시청률과 구독률을 높이려는 숨은 의도도 한몫을 합니다. 김상수 원장님의 코로나 미스터리는 과장되게 알고 있는 또는 왜곡되게 알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갑니다. 감염병 전문가도 아니고 연구가 아닌 진료를 본업으로 하는 한의사가 이 정도의 연구 결과를 섭렵하고 정리하여 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능력과 정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진짜 이분이 이 책을 이렇게 정리해서 써내신 자체가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물론 그동안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적절하게 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코로나19에 대한 사실들이 지나친 공포심을 일으켰거나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라고 이제 그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 이제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신 유태우 선생님이시고요. 저자 서문 보겠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모든 궁금증에 답하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삶의 질 또한 좋지 않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 혼란이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 우리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전제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
물론 이 바이러스가 정말 새로운 바이러스라면 신생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인 병원체인지 학문적으로 검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 먼저 조심하고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임상적으로, 즉 의료인이 치료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의 회복은 짧으면 1주, 길어봐야 2주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질환을 앓는 다수의 환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회복되는지를 지켜보면 짧은 시간에도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이 바이러스가 신생 바이러스이므로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다 라고만 말하면서 코로나19 검출되는 사람은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까지 입원시키거나 격리하고 바이러스가 더는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꼼짝도 못하게 묶어두고 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한 이거 인권 침해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헌법상에 명시된 그런 저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는 이건 우리가 낯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익숙한 거에만 안심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어떠한 부분에서도 발견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꼭 이게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낯설게 생긴 이제 흑인들,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한국인들, 뭐 모르는 외국어를 쓰는 그 생소한 외국인들한테 쉽게 말을 걸지 못하는 한국인들, 그리고 사회의 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을 비롯해서 그런 소수자들이나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생소한 사람들이 나오면 일단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위험 요소를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성향은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의료진들이 환자들 몸에서 특정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증상 없는 환자들까지 입원시켜 관리한다면 우리나라 병원의 입원실 대부분은 안 아픈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자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태어나기 어려워질 것이다. 실제 우리 몸에는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공존하는데 이것들을 모두 없애야 태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환자가 살아서는 결코 병원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지금 세균과 바이러스들과 공존을 하는 몸인데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생명체는 모두들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유독 그것을 완전히 박멸시켜야 되는 것처럼 공존해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과장된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까지 모두 가둬놓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저는 솔직히 한마디로 정말 너무 무식한 방식이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당연히 그 전에 이 바이러스가 감염자들 위험에 빠뜨릴 만한 바이러스인지, 어떤 환자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의료계는 노령자와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아니면 심각한 환자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의견도 내놓지 않은 채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며 감염자들을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실제로 격리를 하고 있죠. 도대체 왜 이 질병관리청은 지난 겨울 유행했던 인플루엔자보다 약한 이 바이러스를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 글쎄요, 그냥 무지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혹시 이렇듯 길게 끌어야 할 또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사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문제점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위험한 바이러스가 맞는지부터 시작하여 면역력이 약한 영아나 유아는 왜 이 질병에 안 걸리는지,
이거 의심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진짜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안 걸려요. 어린아이들 걸렸다, 뭐 그걸로 사망했다 이런 소식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셋째, 병은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데 사망자들은 왜 고령자에서 나오는지. 고령의 사망자들은 대부분 암,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들이고 심지어는 90대 노인들도 많은데 이들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데 아침마다 사람들이 꽉 차는 지하철, 특히 서울 지옥철이라고 하죠. 거기나 이제 지난 여름 수십만의 인파가 몰렸던 해운대 해수욕장. 수천 명이 방문하고 입원실이 꽉 차 있는 대형 종합병원, 시청과 구청, 국회 등의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동안 계속 알림 안전 문자가 오는데 그 중에서 관공서 보셨어요? 하나도 못 보셨죠? 다들 무슨 식당, 무슨 어디 가게, 이런 것만. 정말, 비상식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확진자 동선 찾기에서 왜 이러한 시설과 장소는 제외되는지, 제외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없었군요. 굉장히, 불공정한 이런 정책 태도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왜 방송국 출연자나 드라마 연기자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연기를 하죠? 그럼 드라마 연기자들은 다 서로 감염이 되고 격리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드라마는 또 봐야 되니까 TV 드라마 많이 보고 시청률은 나와야 되니까 이건 또 제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참 웃깁니다. 의료인들은 치료제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치료에 전념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들은 어떤 약으로 무엇을 치료하는지 읽으면서도 제가 지금 웃깁니다. 언론에는 수많은 치료제가 오르내렸는데 정말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는 것인지, 백신 개발이 한창인데 백신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1년 내내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혹시 건강에 해롭지 않은지, 저는 효과가 그냥 아예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마스크를 쓰라고 한지, 코로나가 한국에서 발병한 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은, 365일이 넘은, 거의 400일이 400일 넘었나? 어쨌든 그동안 국민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확진자 수가 사라지거나 했나요? 전혀 아니죠. 전혀 지금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마스크를 이렇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라는 건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이런 정책, 답답합니다. 사스, 메르스도 같은 바이러스라는데 어떻게 이것들은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는지, 이에 대해서도 아무도 의문을 안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의료진들조차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네요. 무증상 감염자는 정말 병에 걸린 환자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질병을 옮기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학원을 보내는 게 가능한 일인지, 사교육은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사교육은 받아야 되니까, 공교육 학교는 안 보내도 되면서 사교육은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대한 게 아닌지. 헬스장은 안 된다고 하면서 골프장은 통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또 고위급 관료들이 골프는 자기들이 쳐야 되니까 그건 통제를 안 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지, 확진자가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호소하는데 그것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등등 수많은 의문들이 쏟아지지만 언론과 질병관리청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오늘 몇 명이 확진되었다고, 몇 명이 사망했으니 아직은 이 일이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만 말하면서 국민들을 다그칠 뿐이다. 어떻게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렇게 수많은 의문 가운데 단 하나라도 안 가져본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런 의문을 안 가져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대중은 의문을 품어봤자 물어볼 곳도 없는 데다가 이게 문제죠. 믿고 기댈만한 곳도 언론과 질병관리청밖에 없으니 복잡하게 이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저 국가를 믿고 따르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하지만 언론에서 계속 조심하라고 말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두 번째로 흔한 바이러스이고 인류와 아주 친근하게 공생해온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거의 모른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변에 감기 환자 10명이 있으면 적어도 2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이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50번 감기에 걸렸다면 그중 최소 10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고 할 정도로 흔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죠. 물론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 변이를 일으켜 무서워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또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가 박쥐의 몸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형태였고 박쥐의 몸에서 나온 뒤에는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모두 알아야 한다. 밀가루 반죽이 오븐에 들어간 뒤 빵이 되어 나오는 과정을 보고 오븐이 밀가루 반죽을 빵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 변이를 일으키기 전에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였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하는군요. 전 당연히 의료진들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과학자들도 그저 누군가 이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 변이를 일으켰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다. 그대로 믿은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항상 어떤 거를 그냥 남이 말하는 대로 믿기 전에 비판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데 이러한 일에 아무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는다. 100번 양보하여 그들의 말이 다 맞다고 해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해봐야 그저 그런 감기 바이러스일 텐데 과연 박쥐가 고양이처럼 온순한 바이러스를 호랑이처럼 바꾸어 놓았다는 맹수처럼 바꾸어 놓았다는 그들의 말을 아무 검증 없이 믿어도 될까? 호흡기 질환을 10년 이상 진료해 오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고 이에 관해 의문을 품는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한 답을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하시게 되셨고요. 그렇게 코로나 사태를 파고든 지 벌써 10개월째 이 책을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만든 저술한 책이라고 하네요. 그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가며 연구하게 되었고 덕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미 지나간 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비밀도 알 수 있었으며 멀리는 1918년 유행했다는 스페인 독감의 비밀도 풀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알게 된 진실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여 방송, 신문과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지만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지에 대한 무지와 맹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옳은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죠. 그냥 그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들 중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루 종일 특종을 쫓아 사회의 어두운 곳까지 파헤치는 언론에서도 기사 몇 줄만 써도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이 자료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게 놀라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가 운영하는 구독자 500명 남짓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이었다.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더 많이 알려보고자 노력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거대한 언론에 맞서는 것은 마치 돌을 던져 달을 맞히는 것처럼 어렵고 고단한 도전이었다. 대중들은 언론이 조성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이성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만한 핵심이 되는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여지없이 삭제되었다.
저도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발간 소식도 알고 있었고, 바로, 책을 읽었지만, 그동안 조심조심 해오면서 이제서야 소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택한 것이 그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묶어 책으로 펴내는 것이었고, 다행히 이 일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출판사와 편집자를 만났다. 여기 출판사가 에디터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참 칭찬해 주셔야 되는 곳입니다.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일에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바친 내게 하늘이 선물한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삶의 휴식과 자유를 모두 포기한 채 6개월간 써놓았던 원고를 책으로 정리하는데 또다시 몇 개월을 보냈다. 정말 이분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정말 고마워 하시면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세상에 나온 이 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여러분들이 가질 만한 모든 궁금증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얽히고 설킨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풀어갈 실마리 또한 제공할 것이다. 운 좋게도 기자 정신이 투철한 언론인을 만나 이 책에 담긴 사실들이 빠른 속도로 대중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일도 없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던가 우리에게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다. 미래는 항상 오늘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태의 진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한 목소리를 내어 잠시 표류했던 사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책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분과 그리고 그리고 또 일부의 극소수 의료진들, 깨어있는 소수분들의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이제부터 읽으시는 분들도 좀 더 이제 진실을 깨닫고 나면 다 같이 좀 목소리를 내어주셨으면 하는 게, 저 책을 소개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제1장,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위험할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후로 반복되어 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바이러스라는 미생물에 대한 인류의 이해 부족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이 장에서는 우리에게 생소한 존재인 바이러스라는 미생물을 이해하고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원리,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부검 소견을 통해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인지 살펴보고 의료계에서 말하는 사망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장입니다. 1장 내용 중에서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리노바이러스 다음으로 많이 검출되는 바이러스라고 하네요. 일부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감기 환자 중 30에서 50%는 리노바이러스에 의해 15에서 30%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기에 걸린다. 즉 주변에 감기 환자가 있으면 10명 중 2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라고 할 만큼 아주 흔한 바이러스라는 뜻이다. 이처럼 흔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할까? 무엇보다 이 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바이러스가 심각한 질병을 일으켜 인체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고 병에 걸린 사람이 쉽게 생명을 잃는다면 바이러스도 숙주의 사망과 함께 소멸되어 더 이상 전파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심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치사율이 높은 대신 전파가 어렵고, 가벼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전염이 잘 되는 대신 치사율은 낮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물론 때로 낯선 신생 바이러스들은 우리의 면역계를 지나치게 흥분시키고 염증 바이러스를 크게 일으켜 숙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치사율이 높은 시기에는 전염력이 낮아 확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높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면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을 예로 들며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도 높은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실제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지금 이 책 내용 뒤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감기를 유발하는 리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리노바이러스는 1950년대 처음 세상에 드러난 이후 현재까지 약 113종이 알려졌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 밝혀진 것까지 총 7종이 알려졌으니 현재까지 발견된 개체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둘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사스, 메르스와 이번에 밝혀진 코로나19를 포함하여 7종이니 사스가 발병한 시기인 2002년 이전까지 발견된 것은 고작 4종이 전부였다. 전 세계에서 1년에 발생하는 감기 환자는 얼마나 될까? 성인의 경우 1년에 1, 2회 감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1년에 5회, 많으면 10회 정도의 감기를 앓는다고 하니 75억 명의 전 세계 인구를 감안할 때 1년에 인류가 감기를 경험하는 횟수는 적어도 100억 회는 될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반 정도가 리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를 앓는 것이니 1년 중 이 두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횟수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억 회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이러스 종류는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다 합쳐봐야 120종이다. 보통 1년 내에는 같은 바이러스가 2번 감기를 일으키지 못하는데 50억 회에 비교해서 120종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닐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노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 감기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니 산술적으로만 봐도 최소 50종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밝혀진 바이러스가 다 합해봐야 고작 7종이라니 적어도 너무 적은 듯 싶다. 그런데 과연 이 7종이 전부일까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왜 우리는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릴 때마다 검사를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참 모순이죠. 우리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균을 검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감기나 기관지염,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를 규명하는 일은 그 바이러스를 처리할 만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최근 겨울마다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니다. 또한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해도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기껏해야 수십 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검사한다 해도 모든 바이러스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전 세계에 알려진 바이러스는 5천여 종이고 우리가 세상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이러스는 수백만 종이라고 하니 우리가 검사를 하고 또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해도 새로운 바이러스를 검출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또 검출해봐야 환자나 병원에 득이 될 것도 없다. 오히려 전염병으로 민심이 흉흉한 시절에 괜히 병원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병원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회복 가능한 바이러스 질환의 원인 바이러스를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입원 병상이 많은 우리나라의 대형 종합병원들이 환자들이나 내원객들을 모두 검사한다면 언제든 얼마든 새로운 바이러스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전염성이 있는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쉽게 돌연 변이를 일으켜 다른 구조로 변하는 RNA 바이러스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이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을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대비할 때마다 새로운 바이러스로 변한다면 이런 이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를 검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7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더 많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할 것이란 생각도 무리는 아니다. 어쩌면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발견된 것이 최근일 뿐 오래전부터 세상에 존재하던 바이러스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책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을 예를 들어서
아주 알기 쉽게 해놓았는데요. 이건 책을 확인하셔서 꼭 읽어보시고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해열제인 브루펜의 복용을 자제하라는 보도가 나왔었다. 이는 미국의 의료인들이 이 같은 부작용이 생길 것을 알고 무분별한 해열제 복용이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해열제로 브루펜 대신 타이레놀을 추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두 약은 작용 기전에 차이가 있을 뿐 열을 떨어뜨려 정상 면역 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면역계에 끼치는 영향에는 큰 차이가 없다. 어차피 사이토카인은 다시 분비되고 발열은 반복되며 결국 그 사이에 환자는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의 면역계는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을 겪을 때 체온을 올려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혈관을 넓히고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 면역세포의 이동을 촉진시킨다. 이 때문에 옷을 벗기거나 얼음팩을 사용해 억지로 체온을 떨어뜨리거나 해열제를 복용하여 체온을 낮추면 정상 면역을 방해하여 회복은 지연되고 열은 다시 올라가며 이런 일을 며칠간 반복하다 보면 환자는 가벼운 감기로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건 정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꼭 알아야 되는 이런 진실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옷을 벗기고 체온을 떨어뜨리고 이런 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보는 분들 중에는 무슨 소리냐, 해열 진통 소염제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약인데 거꾸로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고, 또 해열 진통 소염제는 프로스타글란딘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지 어떻게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느냐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나 역시 그분들의 견해가 모두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묻고 싶다. 해열제가 그런 작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반응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말이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봉화를 올렸을 때 그게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봉화를 올렸으면 이제 그게 서울에까지 신호 전달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밀정이 그거를 꺼서 신호 전달을 방해할 때마다, 그러면 그게 꺼졌으니까 부산에서는 봉화를 전쟁 상태, 전시의 상황에서 또 켜고 또 켜고 또 켜면서 그 봉화 수를 늘려가겠죠. 여기서 예를 든 예시인데요. 중간에 그게 어떤 밀정이 봉화를 끄지 않았다면 부산에서 무리하게 봉화의 수를 늘리지도 않을 것이고, 전쟁도 가볍게 마무리될 것인데, 그게 봉화가 수가 늘어나서 그만큼 더 심각한 전쟁이라고 보고, 서울에서, 수도에서도, 내려와서 모두, 초토화시키면서, 죽이지 말아야 될 것까지 죽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몸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면역 활동이 시작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열이 났을 때 면역 세포들 사이에 신호 전달을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과연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났을까? 실제로도 해열 진통 소염제는 바이러스 감염에서 전신 염증 증후군 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건 책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학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약들에 의해 면역계가 극심하게 예민해진다는 논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이 약이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한다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리한 억제가 결과적으로 과도한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발하여 국소적으로 작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이 무리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1960년대 영국에서 감기에 걸린 두 소년의 원인균을 검사하다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벼운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졌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2년 겨울부터 2003년 봄을 보내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바로 중국에서 발생한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 때문이다. 광둥성에서 시작된 사스는 전 세계 29개국에서
1096명의 환자를 발생시켰으며 그중 774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사망자들의 부검 소견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과관계인데 지금은 원본이 자취를 감춰 초록만 남은 2004년 논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임상병리 부검 사례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3년 4월 중순 타이완에서는 346명의 사스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73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사망률이 21%에 달했으니 치사율이 아주 높은 질병이었다. 당시 의료진들은 이들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명의 사망자 중 사스가 직접 사인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망자 9명에 대해 사체 부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부검 결과 의료진이 지목한 9명의 사망자 중 단 1명의 폐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고요. 또 더 놀라운 점은 유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망자조차도 코와 목 그리고 폐의 실질 중앙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정작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폐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사망자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바로 이 폐포가 손상되어 정상 호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사망자의 폐포가 심하게 손상되기는 했어도 정작 그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관찰되지 않았으니 결국 당시 부검을 담당했던 의료진은 사스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했던 9명의 사체에서 단 1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했다고 할 만한 증거를 결국에는 찾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스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이 바이러스와 연관시키려는 의료계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2007년에 발표한 논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병리 및 병인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총 60건 이상의 사스 사망 환자에 대한 부검 및 병리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 앞에서 소개한 논문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도 사망자의 직접 사인으로 지목된 폐포의 손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났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료계에서는 여러 논문들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폐포 손상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꾸준히 시도했으나 그것을 명확히 입증한 논문은 지금 2020년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망 원인이 폐포의 손상이었다는 거죠. 2012년 유행한 메르스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도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동일한 사망 소견이 나타나고 있어 연구할 만한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도 말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아무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료계는 비록 폐포의 손상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으나 지나친 면역 반응이 이 같은 참사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많이 찾을 수 있었다. 부검 결과 폐포 내에서 심하게 흥분한 면역세포들이 다량 발견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사망자의 폐포 손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과잉 자극된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폐포까지 마구 파괴하여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 의료계가 얻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가 면역세포를 흥분시켰을까라는 의문이죠. 이런 결론에 도달한 이후 의료계의 연구 방향은 자연스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계를 과도하게 흥분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해 다시 노력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명확하고 깔끔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 활동을 유발시키는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분비를 촉진하는지의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둘의 상관관계를 끝내 밝히지는 못했던 것이다.
난관에 봉착한 의료계는 이때부터 학문적으로 인정받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결론을 주장합니다. 사스의 직접적 사망 원인인 폐포의 손상은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계를 흥분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확인되었고, 이 현상이 일어날 당시 호흡기 일부에서 검출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였으니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계를 흥분시킨 것으로 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대충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누군가 이런 허술한 결론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아직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앞으로 연구를 통해 찾아내면 된다 라는 답변을 했고, 사스 사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비상식적인 일이다. 만약 누군가 어떤 건물에서 전기 공사를 하다가 배선을 잘못 건드려 누전으로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화재 원인을 규명하던 소방 당국이 배선판 밑에서 불에 탄 쥐가 한 마리 발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배선판 밑에서 쥐가 발견되었으므로 이 건물의 화재는 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이를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단 이 쥐가 불을 어떻게 냈는지 현재는 알 수 없고 앞으로의 조사 과정을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그 조사를 20년 동안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럼 배전판 밑에서 개가 발견되면 개가 불을 낸 것이고, 고양이가 발견되면 고양이가 불을 낸 것이 되는데, 정작 화재 원인이 된 쥐와 개 그리고 고양이가 어떻게 불을 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니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가 읽으면서도 답답합니다. 가슴을 치게 만드는데요. 차라리 배전판 밑에서 발견된 사체가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면 억울한 유족들이 법적 다툼이라도 할 텐데 말 못하는 동물들이니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사스 사망자의 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해서 사이토카인의 과량 분비, 즉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자가 면역 반응으로 옮겨간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낼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치료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시킨 것이 맞다면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거나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치료의 대상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바이러스를 박멸할 약도 없고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흥분한 면역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을 과잉 분비하고 정상세포까지 파괴했다는 이유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면역계를 치료 대상으로 삼아 면역세포의 활동과 방어작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치료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즉 소방당국이 건물에 불이 난 원인이 쥐로 지목했다면 화재를 막기 위해 쥐를 잡거나 쥐가 불을 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텐데, 쥐를 잡을 방법도 없고 쥐가 어떻게 불을 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것은 포기하고, 건물에 불이 난 것은 누전에 의해 전류가 과하게 흐른 것이 원인이므로 아예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화재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해결책이다. 두 가지 사망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이토카인 폭풍. 이때부터 사스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은 두 가지로 표현되기 시작한다. 면목상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실질적인 사망 원인은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 즉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질병의 치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보다는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슬그머니 선회한다. 몸속에 들어와 질병을 유발한 병원체는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면역세포들이 지게 되었으니 이들도 말을 못해 그렇지 꽤나 억울할 듯 싶다. 이러한 치료법의 선택 이후로 의료계는 끊임없이 사이토카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초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자주 등장한다.
당연히 치료제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약물이 아닌 사이토카인의 분비에 관여하여 면역 반응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약물들로 바뀌었고, 이 약물들에 의해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 일반 대중들은 페포가 뭔지, 사이토카인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언론에서는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만 내보내니 사망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으로 생각할 뿐 다른 의심을 할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자의 몸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전염병 명분이 필요했던 의료계에 의해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는 했으나 막상 치료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굴욕을 당하면서 정작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없이 욕만 먹는 총알바지 신세로 전락한다. 그 결과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치료제로 언급되는 약들이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 반응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약물로 채워지게 되었다. 또 이런 이유로 병의 원인균이 다르다는 사스, 메르스, 심지어는 홍콩 독감이나 신종 인플루엔자에도 이런 약물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다른 질병에 같은 약을 사용하니 당연히 약물에 의해 신체에 나타나는 반응들도 모두 같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항상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고 폐포가 손상되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사이토카인 폭풍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사스 이후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약물은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와 항암제 또는 항바이러스제로 쓰이는 인터페론, 그리고 아스피린, 브루펜,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 진통소염제다. 이외에도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C형 간염 치료제인 릴바비린,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면역 혈청 주사인 IVIG 등 듣기에도 생소한 많은 약물들이 사용되고 또 사라지기도 했으나 스테로이드, 인터페론, 해열 진통소염제는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약이었다. 그리고 이 약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약이 아니라 면역계를 조절할 때 작용하는 약물이다. 그런데 환자에게 면역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약물을 투여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 당연히 현재 면역계의 활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그런 전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노령의 환자 또는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면역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앞에서 언급한 논문들에서 과잉 면역 반응으로 사망했던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아니다. 만약 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고 폐포가 손상되어 사망했다면 이는 100%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해열 진통 소염제, 스테로이드와 인터페론, 면역 글로불린, 리바바린, 칼레트라 등의 다양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포를 손상시켜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이들에게 사용된 약물이 폐포 손상과 관련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망자들의 면역계에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에게 사용한 약물들도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의료계는 이미 이러한 작업을 훌륭히 해놓았다. 2012년 발표된 논문인 약물 유인성 간질성 폐렴을 살펴보면 450여 종의 약물이 폐포의 손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치료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인터페론과 해열제 또한 이 약물들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의료계가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계를 흥분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러한 전염병 희생자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결국 고스란히 이 약물에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사람을 치료하겠다고, 질병을 치료하겠다고 이렇게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투여한 의료진들이 그것도 철석같이 믿고 우리에게 적용한 그런 약물들이 오히려 우리를 죽인다는 그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의료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치 스스로도 의심도 하지 않고 원래 해오던 관습대로 투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책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혼자서 이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통계는 정말 그걸 정리하고 만드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통계에 의해서 대중들을 손쉽게 속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동안 무슨 사망자 수, 무슨 수, 확진자 수, 감염자 수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그 수치에 공포감을 느꼈던 분들이 꼭 이 책에서 이분이 따로 그 통계 자료를, 조사를 해서, 사망률, 이렇게 사망자 수와, 기저질환자 수, 그리고 연령 분포, 그런 각종 그 통계를 낼 수 있는 자료들을 혼자서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내놓으셨어요. 과연 정말 지금 말하는 코로나19가 그런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과연 있는 것인가,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게 맞는 것인가를 이제 연관관계에 대한 통계와 그래프를 통해서 그 연관관계가 굉장히 모순이고 확실성이 낮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책에서. 그래서 이 책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넘게 시작한 시점부터 사망자의 기저질환 공개를 점점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나마 이제 여기 책에 소개한, 작년 5월 31일까지 통계는 사망자 중 기저질환자의 비율이 81%인데 이것도 초기 사망자 100명까지 비율이 94%였던 걸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치고, 그리고 질병관리청은 2020년 6월 이후로 사망자의 기저질환을 아예 공개를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정말 문제죠. 그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공개를 하지 않고 그 모든 게 이제 사망자 원인이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만 이제 몰아가는 이런 이유가, 자기들도 바보는 아닐 텐데 이런 정말 마치 무슨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런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언론과 뉴스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 1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신종 코로나로 165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164명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주로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가 사망했는데 한 명의 확진 환자가 평균 3가지의 기저질환을 앓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비율이 가장 큰 기저질환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하면서 고혈압이 66%, 당뇨가 44%, 호흡기 질환이 30% 정도고 치매도 사망자의 33%가 앓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6월 이후부터 코로나 양성 사망자의 기저질환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모든 사망자들이 코로나에 의해 사망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8세 8개월인데, 과연 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천수를 누리지 못한 것일까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의문은, 어린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잖아요. 아이들은
1년에 뭐 5번 넘게 뭐 여러 차례 감기에 걸리는데, 이 아이들이 감기에 쉽게 걸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면역 경험이 많지 않아서 보유 항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태어날 때 모체로부터 항체를 받고 태어나는데, 이 항체가 사라지는 12개월까지는 모체가 물려준 면역력 덕분에 질병에 적게 걸리고 또 걸려도 어렵지 않게 극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돌이 되기 전까지 모체로부터 물려받은 항체는 서서히 소멸되고요. 아이들은 이 시기 이후로 이제 바깥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환경을 접하면서 질병을 앓고 또 싸워 이겨내면서 자신의 면역력과 항체를 이제 쌓아 나가는데요. 이 같은 질병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면역력은 조금씩 성장하고 그 결과 성인이 되면 질병에 걸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제 면역 경험이 적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예방 집중도 뭐 의무적으로 막 받으라고 하고, 백신을 뭐 필수로 마치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이제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는 이유 2가지가 체구가 작아서 주변 환경의 온도 변화에 취약하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추운 곳에 나가도 쉽게 체온을 잃어서 호흡기 감염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호흡의 속도인데, 아이들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단위 체중당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작은 체구에 비해서 호흡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미생물과 병원체 양도 많고 미성숙한 면역계 때문에 방어력도 부족해서 성인보다 훨씬 더 자주 호흡기 질환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호흡기 질환에 더 잘 걸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다 겪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호흡기 질환 중에 예외가 되는 질환이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과 노인은 걸려도 아이들은 거의 안 걸리는 질환, 심지어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르신들이 걸리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면역 경험이 적은 영아나 유아는 걸려도 문제되지 않는 특이한 질환. 이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사스와 메르스도 그 비슷한 똑같은 양상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모든 호흡기 질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영유아들인데 어떻게 전 인류 역사상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이 호흡기 질환에서만 영유아 환자가 거의 없는 것인지, 게다가 이것들은 주장에 의하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데도 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할 때 수십 년 살아오면서 이 병 저 병 다 겪어온 백전노장과 이제 막 태어나서 면역 학습을 할 시간조차 없었던 영유아 중에 누가 더 위험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신기하게 호흡기가 취약한 어린아이는 뭐 피해서 건드리지 않는 뭐 그런 취향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이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아서 걸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 사태 초기에 언론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밖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집으로 돌아 노인에게 옮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보면 다들 젊은 사람들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 만나고 놀아주고, 그런데 이들은 아이에게는 코로나를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그런 부부들이 자기 아이들이 아무리 집에 있다고 쳐도 그 부모들과 접촉을 할 텐데,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이 젊은 부부들과 노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은 뭐 전혀 다른 면역계를 가졌다는 것도 아니고 참 말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들입니다. 책의 내용이 워낙에 중요해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